2026년 1월 23일 미국 펜타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서 발표된 문서는 대한민국 안보 역사상 가장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가 내놓은 2026 국가 방위 전략은 단순한 국방 지침서가 아니라 지난 70년간 한반도를 지탱해온 안보 예방 정식을 송두리째 띄었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군사 지도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인증서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발표를 두고 미국이 한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지만, 냉철한 시각으로 문장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것은 미국의 후퇴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체급이 이제는 미국이 일일이 보호해야 할 피보호국의 단계를 넘어섰음을 펜타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번 전략서의 핵심 문구인 한국이 북한 억제에 1차적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은 언뜻 보면 미국의 발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는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과 전장 주도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동맹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미국의 절박한 고백이자 신뢰의 증표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나 디펜스 뉴스 같은 해외 유력 군사 전문지들의 논조를 분석해보면 이번 NDS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로서 모든 전선에 개입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해 한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에게 한반도의 키를 넘겨주는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는 괜찮은 평화를 유지하며 관리에 들어가고 대만과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휴전선 이북의 위협을 제어할 능력은 이미 한국군이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봐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현무미사일 시리즈를 통해 재래식 화력에서 북한을 압도한 지 오래되었고, 이러한 한국의 독자적인 타격 능력과 방산 생산 능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결코 제한적인 지원이라는 단어를 전략서에 박아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전력 발표 직후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은 통보가 아니라 협력을 구하기 위함이며, 이는 곧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이 단순히 지휘권을 가져오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한국이 명실상부한 한반도 정부의 사령관으로서 미국의 전력 자산을 필요한 곳에 요청하고 배치할 수 있는 갑의 위치로 올라서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걱정하던 약소국의 비애를 털어내고 자주국방이라는 오랜 꿈이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벅찬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26 국가 방위 전략을 뜯어보면 미국 펜타곤 엘리트들이 밤새워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도달한 냉혹하지만 피전적인 결론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전선에 보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 전략서에서 중국과 괜찮은 평화를 언급하며 체제 전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은 갑자기 중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현재 미국의 국방 예산과 전력 투사 능력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대만 해협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제1도련선 방어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북한이라는 럭비공 같은 존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상군과 화력이 필요한데, 이걸 미국이 계속 주도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전세계 동맹국을 통틀어 미국이 보유한 수준의 기갑전력과 포병 화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운용하며 실전태세를 갖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 이번 문서에서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이제 너희 실력이면 북한 재래식 전력쯤은 혼자서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미국의 완벽한 군사적 인증이자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압도했다는 것을 펜타곤이 공식 문서로 보증한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이 대만에 약 15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점과 이번 NDS 내용을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미국은 대만에게는 무기를 팔아 고슴도치 전략을 쓰게 하고 한국에게는 방어의 주도권을 넘김으로써 동북아시아 안보 비용을 효율화하겠다는 명확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위치하는 위기이자 기회인데 과거처럼 미군 바짓가랑이를 잡고 안보를 구걸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당당한 지분권자로서 목소리를 낼 타이밍이 왔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미국이 해구산이라는 결정적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형님인 미국이 막아줄 테니 너희는 압도적인 K2 흡표와 K9 자주포 그리고 정밀 타격 미사일로 전선을 밀어버리라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받았던 우리가 불과 8년 만에 한반도 방어의 하청업체가 아닌 파트너 사장으로 승격된 것은 우리 방산기업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북산 IU를 끌어올리고 자주국 방해 기틀을 다져온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전작권 전환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히 지휘봉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한반도 정부 내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 호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슈퍼갑의 위치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이번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에게 안보 독립이라는 성적표를 지어준과 동시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수직 상승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 전략서에 한국이 주도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한 순간 전 세계 특히 안보 불안에 떨고 있는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다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반도라는 가장 위험한 화약고를 한국산 무기와 한국군의 지휘 능력에 믿고 맡겼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공투를 도입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는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미군이 믿고 맡기는 군대의 무기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한국 방산 수출의 르네상스를 열어 젖힐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까다로운 청구서가 날아들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헐값에 안보로 위탁하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린치핀이자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의 방파제로서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리의 국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을 갖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증명할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응징을 가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안보 불안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워나가는 과정은 국가 신용도 상승과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경제적 과실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이 손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난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뉴스는 미국의 변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상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안보 지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피보호국에서 안보 생산국으로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스스로의 힘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5일 미국도 한국군 사력 인정했다 영상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힘을 제대로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냉정한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공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2025년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은 한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한국을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변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를 흔드는 주역으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한국군의 포병 전력을 세계 1위로 꼽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0문이 넘는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가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K9 자주포는 유럽, 아시아 전장을 누비며 검증을 마쳤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조차 두려워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현무포, 현무5 같은 전략 미사일은 수미터 단위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이 이런 능력을 인정한 순간 한국은 사실상 비핵 국가임에도 동아시아에서 핵에 버금가는 억지력을 확보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생산 속도는 미국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두고 주문하면 바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에서 불과 1년 만에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납품한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입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5년 이상 걸리는 일을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속도와 유연성은 전시의 미군과 곧바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믿고 의지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강의 포병,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미사일, 그리고 전장에서 즉시 대응 가능한 생산 능력까지 갖춘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파트너로 명시한 배경에는 단순히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급변한 국제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결합된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실제로 전장에서 미군과 동등하게 맞물려 움직일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 드러납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한국은 동북아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일본 역시 동맹국이지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갈등과 평화헌법이라는 제약 때문에 여전히 독자적 군사행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만은 지정학적 중요성은 크지만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GDP의 2.8%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5년 국방 예산은 7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나토 권고 기준인 2%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런 재정적 뒷받침 덕분에 한국은 방위산업과 군사력 강화에 있어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 단계를 넘어 경제기술동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첨단 방산 기술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언급된 것은 군사적 이유뿐 아니라 동맹국 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제산업 기반을 갖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구조적 강점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입니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국영기업 중심이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반면 한국은 민간기업 중심의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민간 경영 방식에 기반해 신속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KF-21 전투기의 A4 레이더 개발 과정은 10년 가까운 국산화 프로젝트였지만 2022년 시험에서 첫 성과를 입증하면서 해외 언론으로부터 한국은 기술 종속을 탈피하는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술 독립성은 한국을 미국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ITAR 규제로 인해 동맹국조차 무기 운용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자주포를 설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에 미국이 필요할 때 신속히 공급 가능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서방 무기 공급망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도 작용합니다. 실제로 유럽 현지 언론들은 한국을 나토의 무기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자라고 규정하며 기존의 미국 유럽 중심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항상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수혜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생산력을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세금으로 축적한 국방 투자가 이제 세계 질서를 바꾸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점이 큰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가진 지리적 조건과 안보 환경이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적 긴장지대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수천 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군은 실제 전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무기 체계를 실전적 환경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노하우로 한국 무기 체계가 단순한 이론적 성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검증됐다는 강점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보고서는 결국 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신뢰와 산업적 기반을 통해 안정적인 군사적 성능이 결합된 결과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방위선에서 벗어나 미국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한국군이 가진 무기 체계 가운데 미국이 가장 주목한 분야는 세계 최강 수준의 포병 전력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데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6발 고속 연사 능력을 자랑하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실전 투입 시간이 30초 이내에 불과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혹한 지역에서 검증되었고 인도의 고산지대 훈련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두고 북유럽의 얼음 위와 히말라야의 고산에서 모두 작동하는 유일한 자주포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력 우위가 아니라 실질적 작전 환경에서 입증된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포병 화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미국 보고서에서 강조된 장비입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이상, 정밀 유도탄의 경우 수십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 범위를 자랑합니다. 특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선과 인접한 국경에 천무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관영 언론은 이를 두고 나토가 새로운 방패를 얻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조차 위협으로 인식할 만큼 실전성이 강력합니다.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꼽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현무포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을 갖추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현무5 개발입니다.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 속도는 마하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무기로 한국이 비핵 국가임에도 사실상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으로 연결됩니다. 기갑 전력에서는 K2 흑표 전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1500마력 파워팩,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한 K2는 나토 훈련에서 레오파르트 2 A7과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기동성과 사격 정확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가격 또한 한 대당 약 80억 원으로 레오파르트 2 대비 30% 이상 저렴합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 디펜스24는 K2를 실제 성능은 보수적으로 공개된 수치보다 뛰어나며 유럽 전차 시장의 질서를 바꿀 존재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한국이 유럽 안보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군력 측면에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심입니다. 현재 블록 1 CJ기가 시험 비행 중이며 블록 2부터는 내부 무장창과 장거리 공대지 지공대공 미사일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미국 보고서가 주목한 점은 KF-21이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 16과 호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시에 미군 F-35, F-15EX와 실시간으로 전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무장을 통합할 수 있어 IT, A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스페인 주요 일간지는 예상치 못한 강자가 나타났다며 KF-21을 집중 보도했고 동남아 국가들은 F-35 대신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한 부분은 단순히 무기 체계의 성능이 아니라 한국이 보유한 속도와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폴란드 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만에 수백 대의 무기를 납품했습니다. 이는 전시의 즉각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방대한 포병 화력, 정밀 미사일, 차세대 전차, 전투기, 다층 방공망까지 갖춘 종합 전력의 생산 속도와 기술 독립성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아시아 전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첫날부터
해외 항공방산 지면이 한국을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표 한 줄이 아니라 생산 일정과 수출 제약을 동시에 꿰뚫는 설계가 이미 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개발과 시험을 병행하면서도 양산 인도를 예정대로 맞추는 흐름을 짚었고, 지금 이 타이밍이 한국 항공산업의 신뢰를 숫자로 바꾸는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라우터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와 조정 과정을 보도하며 그럼에도 사업이 궤도를 지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협력의 잡음이 아니라 한국이 공군 전력화와 수출용 확장성을 한 기체 안에 묶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외신을 매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KF-21의 진짜 무서운 지점은 속도나 외형이 아니라 일정이 무기가 되는 구조입니다. 전투기 시장은 성능보다 납기에서 무너지는 계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에비에이션 위크가 반복해서 붙드는 키워드가 개발 리스크 관리입니다. KF-21은 시험 평가가 끝난 다음에 생산을 여는 전통 코스가 아니라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초기 물량 생산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방식은 실패하면 치명적이지만 성공하면 한 나라의 항공산업 신뢰도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양산형 인도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흐름을 별도로 짚었고, 이 대목이 수출 협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무섭게 만드는 건 정치 변수까지 일정 안에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라우터가 보도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조정 이슈는 사업을 흔드는 외부 충격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한국이 핵심 일정과 성능 목표를 한국 주도로 다시 정렬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라우터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제안과 조정 흐름을 전했고, 이 과정이 길어졌음에도 사업이 계속 전진한다는 점이 시장에 남는 메시지입니다. 공동 개발이 흔들릴 때 보통은 납기와 성능이 같이 흔들리는데, KF-21은 반대로 한국의 핵심 전력화 타임라인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국내 보도를 맞춰보면 이 일정이 왜 현실감 있게 들리냐가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6월 KF-21 1차 양산 20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약 2조 3,9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체 한 대로 환산하면 약 1,195억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같은 급 전투기 조달에서 무장 통합과 레이더 개발을 고려하면 가격 구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끝이 아니라 초기 전력화 묶음으로 40대가 2026년부터 순차 전력화되는 계획이 국내 기사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식 현실감이 터지는 포인트는 블록 개념입니다. 블록 1이 공대공 중심으로 전력화를 먼저 찍고 블록 2에서 공대지와 공대함을 본격 확장합니다. 이 접근이 왜 먹히냐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완전한 5세대를 충분한 수량으로 굴릴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빈틈을 4점대 세대가 메우는데 문제는 많은 나라가 그 전환에 10년을 씁니다. 반대로 KF-21은 블록2 공대지 능력 확보를 기존 계획보다 18개월 이상 앞당기는 쪽으로 정부 계획이 조정됐다고 제인스가 전했습니다. 일정이 빨라진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무장 통합 시험을 단계적으로 쪼개서 먼저 되는 것부터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KF-21 블록2를 이야기할 때 진짜로 숨이 막히는 지점은 공대지 무장이 추가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이 수출 시장에서 바로 돈이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데 있습니다. 공군이 원하는 전력화와 해외 고객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같은 레일 위에서 굴러갑니다. 그 핵심이 개방형 임무체계와 소프트웨어 중심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블록1 기체가 하드웨어를 갈아엎지 않고도 블록2 수준으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겉으로는 편한 기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비체계와 교육 비용까지 같이 줄이는 설계입니다. 전투기 도입국 입장에서는 기체를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운용에서 새어나가는데 한국은 그 구멍을 처음부터 막아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은 생존성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스텔스라고 말할 때 기체 외형만 떠올리는데 블록2 이후의 KF-21은 무장을 어디에 매다는지 자체가 생존성의 일부가 됩니다. 더워조는 KF-21의 더 스텔스한 발전형 개념에서 내부 무장창이 핵심
핵심 구분점이라고 짚었고, 이 변화가 레이더 반사 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상상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지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외부 장착에서 내부 수납으로 넘어가는 순간 같은 폭탄을 들고 가도 상대가 보는 레이더 화면이 달라집니다. 그게 공대지 확장과 결합되면 상대방 공망 바깥에서 때리고 빠지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더 무서운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정면 충돌이 아니라 보완 관계로 설계를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내부 수납이 가능한 구성이면 미국산 계열 무장과의 호환성 논리도 더 강해집니다. 결국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 구매국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도 미래 옵션을 닫지 않는 기체입니다. 블록2는 그 요구를 정면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가격 구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국내 보도 기준으로 2025년 6월 추가 20대 계약이 2조 3,9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당 환산하면 약 1,195억 수준입니다. 이 가격대는 같은 급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한 5세대가 아닌데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국이 계산하는 건 기체값이 아니라 완편 전력의 총비용입니다. 무장 통합 속도와 후속 군수 지원과 업그레이드 비용이 합쳐지면 총비용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KF-21이 강해지는 지점은 대당 가격표가 아니라 납기와 통합의 속도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한국이 KF-21 초기 40대 물량을 확정했고 2026년 말에 실전 투입으로 간다고 정리하면서 무장 조달과 개발을 병행하는 계획을 함께 전했습니다. 시장은 이 문장을 그냥 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확정 발주를 걸고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블록2의 공대지 확장이 들어오면 전투기 도입국이 겪는 전력화 공백이 줄어듭니다. 이게 실제로 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공격 임무를 맡길 수 있는 플랫폼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기존 주력기의 피로도가 내려갑니다. 조종사와 정비사의 소모가 줄면 전시 지속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지속 능력은 요즘 수출국들이 가장 집요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장 전쟁이 없어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한방은 국산 무장 자립화의 속도입니다. 외산 공대공 미사일은 단기간에 전력화에 유리하지만 수출 순간마다 라이선스와 승인이라는 문턱이 남습니다. 한국이 그 문턱을 없애려면 공대공을 스스로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말 방산당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을 공식화했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359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참여 기업으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 숫자는 미사일 한 발을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KF-21이라는 플랫폼을 수출 가능한 형태로 완성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공대지에서 더 극적으로 터집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KGGB의 100km급 활공과 철용의 장거리 스탠드오프 개념은 한국이 공대지에서 먼저 돈이 되는 구간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신호입니다. 적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시대가 아니라 밖에서 안전하게 때리고 빠지는 시대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미사일만이 아니라 항전 장비와 임무 컴퓨터의 계산 능력입니다. 블록2의 공대지 통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장은 창고에 쌓아두는 철덩이가 아니라 기체 소프트웨어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파일럿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시험은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행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야 전투기가 됩니다. 고속과 저속 영역에서 안정성을 뽑아내고 고하중 조건에서 기체와 조종사의 한계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개발 문화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더 빨리 양산하면서도 더 촘촘하게 시험 데이터를 쌓는 방식은 누구나 말로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내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KF-21 블록2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투기를 팔 수 있는 나라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개방형 체계로 생존성과 확장성을 묻고 확정 발주와 전력화 일정으로 신뢰를 찍고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 4,359억 원을 걸어 수출 통제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갑니다. 전쟁이 가까운 국가일수록 완벽한 종합 세트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한국은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약점은 뭘까요? 성능이 아니라 수출 통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이 롤스로이스를 전투기 엔진 파트너로 밀어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미국 엔진과 수출 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부담이 된다는 시장 인식을 같이 짚었습니다. 이건 KF-21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KF-21이 강해질수록 부품 환율이 협상력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내부에서 엔진 국산화 로드맵이 단순한 기술 자존심을 넘어 수출 패스포트로 의미가 커집니다. 국내 보도에서도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약 3조 3천억 규모로 차세대 항공엔진 개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왔고, 목표는 추력과 연비를 KF-21급보다 10% 이상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KF-21은 기체가 아니라 생태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의 결론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KF-21 블록2는 전투기 스펙 경쟁이 아니라 일정과 통제와 업그레이드 구조의 경쟁으로 판을 옮기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산다는 건 기체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 동안의 옵션을 사는 일입니다. 지금 외신이 한국을 붙드는 이유는 그 옵션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줄고 옵션이 늘며 운용 비용이 내려가는 패키지가 됩니다. 이게 동급 경쟁기 대비 한국의 우월성입니다. 라팔과 타이푼이 성능표에서 강한 영역이 있어도 업그레이드와 통합 속도에서 시간을 잃을 때 계약은 다른 데로 갑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블록2는 그 기술이 괴물처럼 빠르게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1일 KF-21과 MBDA 영상입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유럽 MBDA와 손잡은 건 냉전 이후 처음 등장한 동서합작 전투기 수출 모델이라며 큰 반향을 보도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보람에 베팅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체 시장 타이밍입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F-16AB, FA-18CD, 미라지 2000 초기형을 포함해 약 2800여 대의 4세대 플랫폼이 수명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F-35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로 연 170대 이상 증산이 어렵고 그마저도 동맹국 우선 할당이 원칙입니다. 이 틈을 KF-21이 대당 900억 원 가격표를 들고 들어온 셈이죠. 디펜스24에 따르면 KF-21은 F-16 블록 70을 구매하기엔 예산이 빠듯하고 F-35엔 접근이 어려운 국가의 현실적 골디락스 옵션이라 요약했습니다. 둘째는 가격 대비 성능 균형입니다. 카이 자료에 따르면 KF-21 블록 1 기체비는 F-35A 대비 60%, 라팔 F-3R 대비 70% 선이지만 A4 레이더, IRST,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 다기능 데이터 링크 등 핵심 항전 장비는 동급 최신 사양을 유지합니다. 제인스는 2024년 분석 보고서에서 KF-21 레이더 TR 모듈 수가 1048개로 F-16V APG-83보다 2% 많다는 세부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셋째는 IT, AR 프리 강점입니다. 엔진을 제외한 무장버스나 미션 컴퓨터, 그리고 전자파 라이브러리를 국산화해 미국 국무부 제어가 없이도 MBDA 미사일 집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라크나 UAE 같이 미국 대외군사 판매 승인 절차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가엔 결정적 매력 포인트입니다. 넷째는 현지화 패키지입니다. 카이는 폴란드 FA50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모듈 조립과 MRO 라이선싱 모델을 KF-21에도 확장해 도입국 부품 국산화율을 30%까지 보장한다고 약속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32대 구매 협상에서 이 조항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고 2025년 상반기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보람의 우선 협상 지위를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유럽 MBDA와의 시너지입니다. 미티어 BV람, 스피어3 스탠드오프 미사일, MICA-NG 단중거리 AAM, 세 기종은 이미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쓰는 검증된 무장입니다. 그런데 MBDA가 KF-21 통합 비용 30% 선투자를 결정하면서 도입국 입장에선 무장 인증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서방 표준 미사일을 ITAR 간섭 없이 번들로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KF-21의 협상력은 한 단계 올라간다고 극찬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두 나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 한국의 독일제 미사일을 구매했고 독일은 한국의 자국산 미사일 장착에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티어는 사거리 200km, 램제트 추력 유지로 종말 단계에서 마하사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메인 타깃은 수호이 35나 제니10 같이 고기동 대형기를 장거리에서 끊어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KF-21 시제기 1호기가 미티어 모의탄을 장착한 채 3000피트 저공 급기동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비행 20분째 미사일 임무 컴퓨터 데이터 링크가 0.25초 딜레이를 보이며 경고등이 떴습니다. ADD 소프트웨어 팀은 곧바로 로그를 분석했고 버퍼풀 오버플로를 메시지 컴팩션 알고리즘으로 대체해 48시간 만에 0.09초까지 지연을 줄였습니다. NVIDIA 측 레코드를 보면 라팔 F3R 업그레이드 당시 동일 문제 해결에 12일이 걸렸습니다. 이후 실사격 3발이 2m 이내 근접 폭발로 표적 드론을 순차 명중했고 여기에 디펜스24는 미티어가 비유럽 플랫폼에서도 100% 성능을 뽑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후 대한민국 공군은 미티어 100발을 6천억 원에 1차 계약했습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미티어 대량 도입으로 KF-21은 아시아 최초 BV란 풀스펙 운용 전투기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 내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티어 재고를 180발로 늘려 한반도 전역 CAP 순환 비중을 F-15K 대비 1.4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또 다른 미사일도 알아봐야 합니다. 스피어3는 몸집은 90kg에 불과하지만 터보제트 추진과 접이식 주익으로 140km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레이더 저고에선 복합 시커에 AI 영상 분석 모듈이 얹혀 있어 이동식 텔이나 고속 페리보트 그리고 지휘 차량까지 실시간 추적 후 상부 관통 탄두 방식으로 직격합니다. 그래서 카이 NVDA 팀은 블록 3부터 KF-21 내부 무장창에 8발을 겹장으로 넣기 위해 도요 오픈 각도를 65도에서 71도로 조정했습니다. 문개폐 토크가 늘어 힌지 파손 우려가 있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티타늄 합금인 히든 힌지를 제안해 무게 증가 1.2kg만으로 내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스피어3를 내부창에 탑재한 전투기는 현재 F-35B 이후 KF-21이 두 번째가 될 전망입니다. NVDA가 KF-21용으로 새 설계한 트라이렉 파일런은 주익 하나에 스피어3 3발을 앞뒤로 포개는 방식인데요. 주익 내 포인트를 쓰면 12발, 동체 하부 미티어 4발, 날개 끝 MICA NG 2발, 외부 연료 탱크 2기를 달아도 KF-21은 플랩다운 각이 F-16 수준에 머물러 이륙 활주로 요구 길이 2300m를 유지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풀무장 상태로도 작전 반경이 1150km 유지됐고 지상 목표 14개를 동시 교전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장으로 카이에서 전시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200km 지점에 수호이 35편대 8대가 접근하고 북한 텔 24기가 산악헌지에서 기동 발사 준비를 합니다. 이를 파악한 우리 공군은 KF-21 4대가 전술편대를 구성해 출격합니다. 고도 9km에서 미티어 4발로 수호이 35 8기 중 6기를 격추합니다. 나머지 2기는 MICA NGV 근접 교전으로 떨궈 공중 우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스피어3 48발이 산악텔에 비유탄 동시 타격을 실시합니다. ADD 시뮬레이션 상파괴율 87%를 기록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동일 임무를 F-35 두 편대가 수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1.5배 이상이라 비교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전에서 KF-21의 성능을 입증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 MRCA 2차 사업이 FA-18D 대체 18대를 목표로 2026년 본입 차례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FA-50 납품 경험이 있는 한국이 KF-21 10대와 현지 MRO 센터 패키지로 응찰 예정입니다. 또 태국 RTAF 2030 프로젝트 역시 KF-21이 조건부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동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UAE는 라팔 F4를 80대와 또 수호이 75 등과 복수 협상을 병행하지만 가격과 정치 독립성이라는 딜레마로 KF-21을 다크호스로 검토 중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 프로그램에서는 KF-21 현지 조립 라인이 포함된 60대 패키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시장도 뜨겁습니다. 폴란드는 FA-50 도입 이후 KF-21 32대와 엔진 라이선스 조립을 조건부로 검토 중이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F-16V 가격 상승으로 KF-21 쿼터제 도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장 큰 제약이었던 국산 엔진 개발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국산 KF-21 코어 엔진이 2028년 목표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GE가 2032년까지 추가 라이선스 연장 옵션을 체결한 상태이고 롤스로이스사가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해
개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국제기관 IISS는 밀리터리 밸런스 2035 초안에서 KF-21 수출 누적 260대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F-35 조달 예산에 지친 중강규모 국가들이 KF-21로 눈을 돌리면 2028년 FOC 선언과 동시에 보람에는 새 공군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이트 글로벌은 추후 개발될 KF-21의 파생형까지 성공하면 KF-21이 미국산 전투기 일부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KF-21은 동서방산 생태계 융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때문에 KF-21과 MBDA 패키지는 일시적 협업이 아니라 국제정세까지 반영한 지능형 패키지라는 점에서 2030년대 전투기 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유럽 기술동맹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앞으로 5년이 승부처가 될 겁니다. 앞으로 보라매의 날갯짓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됩니다.